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5편. 1895년 조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천궁 곤령 앞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1895년 9월 1일 미우라 고로가 서울에 부임했지만 전임 공사 이노우에는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2주일 이상 일본 공사관에 머물면서 미우라와 무언가를 상의합니다. 미우라는 서울 근무 7년째인 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 우카시와 함께 일본에 불리한 조선의 정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과감한 대책을 강구했고 그것을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우라는 중전 민씨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대원군을 앞세우기 위해 마포 공덕리 별장에 유폐되어 있던 대원군의 사람을 보내 포섭하고 일본군 수비대 장교들이 훈련시킨 조선인 훈련대를 동원하기로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 들어가서 왕비를 살해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낭인들과 함께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 이끄는 조선 훈련대가 대원군을 태운 가마를 호위해서 함께 공화문을 통과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왕비의 얼굴을 모르는 일본 낭인들에게 왕비를 지목해주고 죽은 사람이 왕비임을 확인해준 사람이 바로 조선군 훈련대 중대장 구현수와 제2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범선 최유사는 윤유정이라는 분이 일본의 망명한 우범선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초소체로 써서 남긴 책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범선이 민비의 최후 모습을 진술한 내용과 자신이 민비의 시신을 장작 위에 놓고 석유를 뿌린 후 태우라고 지시했고 그 사이 대원군에게 가서 일이 성사되었음을 보고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 태우지 못한 뼈를 수습해서 연못 속에 던지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한 우범선 최유사의 한 대목이 이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조선군 훈련대 참이었던 윤서구가 불에 탄 시신을 목격했으나 대대장 우범선이 타고 남은 시신을 연못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윤서구는 왕비의 시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전치 못한 하반신만 겨우 수습한 후 온각 서쪽 산 아래에 매장했다. 명성황후 유해의 수습에 대한 기록은 매처녀록에 조금 남아있다. 유골과 재가 섞여 있었고 장내에 익숙한 환관을 불러 유골이 없는 곳은 석회를 넣어 보충하고 비단으로 된 어복 수십 벌로 여러 번 감아 제궁에 넣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명성황후의 유해를 수습했던 윤서구는 사형에 처해진다. 사형 이유는 사건 당시 의심스러운 행적과 명성황후의 유해를 멋대로 처리한 죄로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명성황후의 죽음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은 일본으로 소환되었고 조선인 주동자들도 일본으로 망명을 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서구는 재판에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알관 파천 이후 무고함을 인정받아 직급이 높아지고 유족들에게 위로급도 지급되었다. 우범선은 을미사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 여성과 결혼해 살다가 1903년 역시 망명한 고영근에게 살해되었는데 우범선과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오장춘 박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을 1947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교토대학 명예교수 기하라 히토시 박사입니다. 1896년 조선 야관 파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 9일간을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이다. 러시아에서는 이 사건을 고종 러시아 공관 망명이라고 불렀다. 고종은 당일 내각총리 대신 김웅집을 비롯하여 김윤식, 유길준, 어윤중, 조희연, 장박, 정병하, 김종한, 허진, 이범래, 이진호를 면직하고 유길준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김병실을 내각총리 대신에 명하는 등 내각 인사를 새로 하였다. 이날 김웅집과 정병하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어윤중은 친일파가 아니었음에도 고향으로 몸을 피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에 도착할 당시 머슴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6.1준 조희연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이범진, 이완용 등의 친러 내각이 조직되었다. 1897년 조선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탄생. 조선을 달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이 청나라, 일본과 대등하게 황제국이 되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1897년 대한제국이 탄생했는데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민비의 시호가 명성태왕후가 되었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제국, 약칭 대한국 또는 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일까지 존재했던 군주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전제군주국이었다.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기간과 그 주변 기간을 합쳐 구한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896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청나라 등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주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1897년 고종 황제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의 주권 국가임을 선포하였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환구단을 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국호를 대한국,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초대황제로 즉위했다. 고종은 1882년부터 사용하던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고 국장을 이화문으로 하였으며 애국가를 국가로 하였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고자 사용된 의례상 의전상 국호로 대한제국, 국명은 대한이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 등 주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일본 제국이 완전히 병합되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897년 조선 명성태왕후 장례식 1897년 11월 22일 명성태왕후 장례식이 2년 2개월 만에 거행됩니다. 명성황후 장례는 고종 황제가 하관과 봉분 작업을 직접 지휘했고 수행원이 대략 4,800여 명이었다. 본래 홍릉은 명성황후의 능호이었으며 청량리에 있었다. 보통 왕보다 왕비가 먼저 죽으면 왕비의 독자적 능호가 생기지만 나중에 왕이 사망한 후 합장을 하면 기존의 왕비의 능호는 버리고 왕의 능호를 따르는 것이 왕실의 예법이다. 고종이 사망한 1919년은 일제가 한일병합을 하면서 대한제국 황족이 죽더라도 능이나 원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새로운 능이 불가능했다. 다만 한일합병 이전에 만들어진 능을 이장해서 합장하는 경우는 가능했기에 명성황후의 홍능을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고종과 합장을 하는 형태로 지금의 홍능이 만들어졌다. 1898년 조선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죽음. 흥선대원군은 1월 부인 민씨의 죽음을 보고 1898년 2월 22일 77세로 운영궁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군 공덕리, 지금의 마포구 공덕동에 있던 별장 아소당에서 눈을 감았다. 을미사변의 일로 아들 고종과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끝까지 보고 싶어 했지만 고종은 아버지에게 비정할 정도로 냉담하게 대했으며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죽기 전에 고종 탄신일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고종은 그의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참석을 못하게 된다. 1898년 5월 15일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장례행렬이 덕수궁 앞을 지나갔다. 고종은 궁안 먼발치에서 붙인 장례행렬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유교 국가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과 여흥부 대부인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해 주었고 본인이 직접 운영궁에 가서 울기도 했다.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 일본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에서 1905년 9월 5일까지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만주와 인근 해역에서 벌인 전쟁. 전쟁 초기 구미열강들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울릉도 근해까지 이틀 동안 펼쳐진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괴멸시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강요당해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5년 후 강제 합병되어 멸망하고 약 35년간의 일본 통치에 들어갔다. 러시아 함대는 상스페테르부르크 근처에 이바우항을 출발해서 가야했다. 현재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발트 3국에 있던 발트 함대의 기지는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확보한 갈리닌그라드, 구 독일령 동프로이센 퀘니이스베르크만이 유일한 부동항으로 남았다. 이바우항을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로 와야 하는데 당시 수에즈 운하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은 영국이 러시아 함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일동맹을 서둘러 맺게 한 사람이 이토였기 때문에 이토가 러일전쟁의 전세를 바꾼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 대한의 협의 동쪽 대마도에서 세기의 해전이 벌어진다. 2열 종대로 전진하는 발틱 함대를 도고의 연합함대는 거의 정면에서 남서로 가로막는다. 발틱 함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180도 유턴하여 도고의 함대들은 발틱 함대의 북동쪽 진행 방향과 평행을 이루고 접근한다. 도고 헤이치로 제독이 펼친 이순신 장군의 정자전법 전술이다. 실제로 도고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 1905년 일본 가스라테프트 밀약 가스라테프트 협정 테프트-가스라 협정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 미국 간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만이 있었다.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1905년 조선 을사조약 을사늑약 1905년 11월 18일 오전 1시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리는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키에 의해 체결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일본 제국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이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일방적으로 보호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토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난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특파대사를 자임합니다. 1905년 11월 9일 이토는 일왕의 친서를 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11월 10일 이토는 고종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11월 15일 두 번째 고종을 아련해서 외교권에 대한 경론을 벌입니다. 이토는 외교를 한국의 위임을 받아 일본 정부가 대행하려는 것일 뿐이라 전제하고 내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면서 동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종으로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대국의 대열에 들어간 일본이 총리를 지낸 거물급 인사 이토를 보내어서 외교권을 요구하자 고종은 형식적으로 나도 한국의 권한을 남겨달라고 끝까지 응하지 않았지만 이토는 조정 대시들에게 문안을 전달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고종이 참석한 대신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했지만 밤이 되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토는 수십 명의 무장한 일본 헌병을 대동하고 덕수궁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했던 대신들을 별실로 불러내서
한 사람씩 신문하듯이 일본의 외교권을 양도하는 일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 이 두 사람만 명확하게 반대의 사를 말했고, 학부 대신 이완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은 찬성을 말했으며 법부 대신 이하영은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토는 반대 의사를 밝힌 한규설에게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맡은 이상 당신이 나를 우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신은 2명뿐이니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그 길로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게 합니다. 1905년 11월 18일 오전 1시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리는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토가 서울에 입성한 지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이들이 을사오적이다. 이하영은 반대를 하지 않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하나 이 인간의 생애를 보면 몰락한 소론계 양반으로 소시적인 찹쌀떡 행상과 동자승으로 전전했다. 1876년 부산이 개항되자 일본인 상점에 취직해 어깨너머로 일본어를 배웠고 1884년 장사를 하다 사기를 당한 후 선교사 알렌을 만나 요리사 자격으로 미국 공사관에서 일했다. 법부 대신으로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서명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으며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친일파이며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종찬의 할아버지이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X이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자기 나라의 주권이 걸린 일도 아니었는데도 패배를 했을지언정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는 그냥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 몇 마디에 나라의 주권인 외교권을 넘겨주고 말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대한제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피해는 패전 이상으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낫지. 광복 직후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니 결국 일본이 아닌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자신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면서 통일과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 같은 강대국에 아첨하고 국제사회에 돈을 뿌려서 우회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의 을사늑약 기념사진. 일본이 한국의 황제 밑에 통감을 두고 한국의 외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는 을사늑약의 내용이 알려지자 수많은 인파가 경운궁 앞에 모여들어 조약 파기를 주장하고 종로의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곡을 하였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되고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노라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1905년 일본 한국통감부 설치. 1905년 12월 21일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한국통감으로 임명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토는 자신의 취임 조건으로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의 지휘권을 요구했다. 이런 이외에 누구에게도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는 군부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발, 그리고 갈수록 격화되는 한국 의병 진압을 위해 군지휘권 없이는 취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1906년 2월 주한 일본 공사관이 폐쇄되고 통감부 업무가 개시됨과 동시에 전국에는 일본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1907년 조선 헤이그 특사사건. 1907년 고종이 당시 개신교녀나 감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특사로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중, 통역관 이위종과 이들을 도울 호머 헐버트를 파견하였던 사건이다. 1907년 6월 15일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려 했지만 애초에 아무런 저항 없이 외교권을 남겨놓고 나서 다른 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통감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헤이그 주재 일본 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긴급 전문이었다. 1907년 7월 3일 이토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어디서 입수했는지 고종이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호소 친서에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완용을 추궁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 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 1907년 7월 3일 오후 이토는 일본 해군 연습함대의 장교들을 데리고 황제 고종을 아련한 자리에서도 문제에 친서라는 것을 고종에게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토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대신에게 통고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1907년 조선 고종양의의 사건. 고종양의 사건은 1907년 7월 19일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제위를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의한 사건이다. 고종이 헤이그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 등을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한 사실을 접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고종이 책임지고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하려 했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총리 대신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그의 대리청정 주장을 거부하다가 수용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병주는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협박했다. 송병주는 고종이 안색을 달리하며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자 송병준이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협박하였다.